영호가 상민을 노려보며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이 모든 게 내 짓이지. 언론을 통해 압력을 넣는 거 아니냐? 상민이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필사적으로 해명합니다. 정말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짓 하지 않았어요. 영호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럽게 신음을 내뱉습니다. 하,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버립니다. 상훈과 상민이 동시에 아버지에게 달려가며 절규합니다. 아버지. 미숙이 울음을 터뜨리며 남편을 흔듭니다. 여보, 여보, 깨어나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살짝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드라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중심가의 우뚝 선 최영우 그룹 본사 건물 최상층 회장실의 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80살의 최영우 회장이 늘 그렇듯 새벽 7시부터 자리에 앉아 보고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 위에는 각 계열사의 월간 실적표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한 줄 한 줄을 꼼꼼히 훑어갑니다. 가문은 지켜야 한다. 최영우가 중얼거리듯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상훈이는 내가 키운 후계자다. 그 아이만큼은 확실하다. 회장실 옆 응접실에서는 아내 한미숙이 정성스럽게 차를 우리고 있습니다. 75살이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미숙의 손놀림은 수십 년간 반복해온 익숙함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찻잔을 드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동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무언가를 걱정하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여보, 차 한잔 하세요. 미숙이 차를 건네며 남편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습니다. 영호는 보고서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맙소. 오늘은 상훈이가 이사회 참관하는 날이니 정신없을 것 같소. 한편 회사 중간층 사무실에서는 50살의 장남 최상훈이 직원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상훈의 모습에서는 타고난 리더십이 느껴집니다. 다음 분기 마케팅 전략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상훈의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에 직원들이 집중합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배운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었고 임직원들 사이에서도 신뢰받는 후계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상훈 전무님의 리더십은 정말 회장님을 닮으셨어요. 한 부장이 속삭이듯 말합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상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이 가문의 적자이며 당연한 후계자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시각 회사 건물 아래층에서는 47살의 차남 최상민이 조용히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민은 형과는 달리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숙한 곳에는 무언가 단단한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상민은 서류처를 정리하다가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의 시선 끝에는 회장실이 있는 최상층이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 최영우 가문의 저택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넓은 식당 테이블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워 보입니다. 막내딸 최수진은 방송국 작가로 일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이렇게 가족이 모이는 시간만큼은 소중히 여깁니다. 수진아, 요즘 어떤 작품 쓰고 있니? 아버지 영호가 다정하게 묻습니다. 가족 드라마요, 아버지. 세대 간의 갈등과 화해를 다룬 내용이에요. 수진이 밝게 대답합니다. 그럼 우리 가족 이야기도 넣어보렴. 평범하지만 따뜻한 이야기 말이야.
영호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미숙의 표정만은 어딘가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무언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듯 했습니다. 오랜 세월 묵묵히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무거운 짐이 되어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오늘따라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상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조금 피곤할 뿐이야. 미숙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영호는 서재로 들어가 다시 업무에 몰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상훈이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는 가문의 계보가 적힌 족보를 펼쳐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최영호에게 가문의 대를 잇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 무렵 미숙은 침실에서 오래된 서랍을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깊숙이 숨겨둔 낡은 봉투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50여 년 전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은 봉투를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넣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녀의 중얼거림이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이렇게 최영호 가문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이 가문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이 곧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미숙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젯밤 내내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던 탓에 눈가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침실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남편 영호가 아침 식사 전 서재에서 신문을 읽는 시간, 그 틈을 이용해 평소보다 일찍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되기를. 미숙이 작은 소망을 품으며 우편함 열쇠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서류 봉투 하나가 그녀의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미숙이 봉투의 발송인을 확인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최영호 그룹과 거래하는 법무법인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잘못 배달된 것인가 싶어 봉투를 뒤집어 보니 수신인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상훈 귀하. 장남 상훈이 앞으로 온 서류였던 것입니다. 상훈이한테 전해줘야겠네. 미숙이 봉투를 들고 집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봉투의 모서리가 살짝 찢어져 있어서 내용물이 조금 보였습니다. 무심코 내려다본 미숙의 눈에 충격적인 문구가 들어왔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 통보서. 미숙의 손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빠져 현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완전히 뜯어지지 않은 봉투 사이로 보이는 서류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검사자 최상훈 결과 불일치 친자 확률 0.00%. 안 돼. 이럴 수가. 미숙이 입을 틀어막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50여 년 전 병원에서의 그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추운 겨울밤 병원 뒷문에 버려져 있던 갓난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 순간이 말입니다. 당시 미숙은 유산을 거듭하며 아이를 갖지 못해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눈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연히 발견한 버려진 아기는 그녀에게는 하늘이 내린 선물 같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아이를 데려와
친아들인 것처럼 키웠던 것입니다. 다행히 남편 영호는 해외 출장이 잦았고 주변 사람들도 미숙의 임신 사실을 자세히 알지 못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런 검사를 했을까? 미숙이 봉투를 꽉 쥐며 궁금증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상훈이 스스로 검사를 의뢰했을 리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가 의뢰한 것일까요? 바로 그때 뒤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침부터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상훈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재빨리 봉투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우편물 확인하다가 잠깐 쉬고 있었어. 미숙이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를 상훈이 놓칠 리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상훈이 걱정스럽게 미숙의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미숙의 마음이 더욱 아파왔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곧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괜찮다, 상훈아. 어서 회사 가거라. 아버지께서 기다리실 것이다. 미숙이 애써 웃으며 상훈을 재촉했습니다. 상훈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어머니의 말에 따라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상훈이 떠나고 나자 미숙은 다시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완전히 뜯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서류에는 검사 의뢰인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검사 의뢰인 최상민. 상민이가? 미숙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차남 상민이 형의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무엇 때문에? 미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류 마지막 장에는 추가 검사 결과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검사자 최상민 결과 일치 친자 확률 99.99% 상민이 진짜 친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였습니다. 이럴 수가. 상민이가 진짜 우리 아들이었다고? 미숙이 서류를 다시 읽어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상민을 차남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상민이 친아들이고 상훈이가 입양하였던 것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상민이 태어났을 때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상훈을 데려온 지 3년 후 미숙은 기적적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미 상훈이를 친아들로 여기고 있었고 상민의 존재가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상민에게 덜 관심을 보였던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나? 미숙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아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입양아를 친아들인 줄 알고 키웠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이 사실이 곧 가족 모두에게 알려질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상민이 이미 검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뭔가 확신이 있어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알게 된 상민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우리 가문이 무너지는 것 아닐까?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영호 회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훈이는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만 해도 앞이 캄캄했습니다. 미숙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조심스럽게 감췄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문을 뒤흔들 폭풍의 전조가 시작되었고 50여 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곧 세상에 드러날 운명이었습니다. 미숙의 가슴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한미숙은
그 충격적인 서류를 발견한 이후로 제대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뒤척이며 언제 이 비밀이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가족들 앞에서는 태어난 척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저녁 6시 최영우 가문의 저택 식당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넓은 타원형 테이블 위에는 미숙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영우 회장은 상석에 앉아 신문을 읽으며 때때로 상훈에게 회사 업무에 대해 조언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상훈아, 내일 이사회에서 내가 직접 분기별 실적을 발표해 보거라. 이제는 임원들 앞에서도 당당해질 때가 되었다. 영우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상훈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기에 모든 가족들의 시선이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뜻밖의 인물이 식당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47살의 최상민이 평소와는 다른 단단하게 굳은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겸손했던 상민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상민아, 왜 이렇게 늦었니? 어서 앉아서 같이 먹자. 영우가 다정하게 말했지만 상민은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미숙은 상민의 손에 든 봉투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가족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상민이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식당 안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있던 상훈과 수진도 동작을 멈추고 상민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앉아서 천천히 하거라. 영우가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민은 여전히 서 있는 채로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상민입니다. 상민이 잠시 말을 멈추고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문의 진짜 아들입니다. 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라고? 영우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상민아,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이냐? 하지만 상민은 흔들리지 않고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상민 자신의 친자 확인 검사 결과였습니다. 최상민, 최영우 간 친자 확률 99.99%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상훈, 최영우 간 친자 확률 0.00% 상훈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영우가 서류를 집어들며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훈은 창백한 얼굴로 자신의 검사 결과를 바라보고 있었고 수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형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상민아, 이 서류들이 진짜냐? 영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김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통해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정확한 결과입니다. 필요하시면 재검사도 가능합니다. 상민이 차분하게 답변하자 영호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감히 우리 가문을 흔들다니. 내가 무슨 속셈으로 이런 짓을 벌이는 것이냐. 영호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자 그릇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속셈이라니요? 상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입니다. 50년 가까이 이 집에서 살면서도 늘 2등 취급을 받아야 했던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왜 형만 후계자로 키워지고 저는 항상 뒷전이었는지 말입니다. 상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상민아, 설령 이 서류가 진짜라고 해도 나는 아버지가 키우신 아들이다. 피 한 방울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당신만 후계자 교육을 받았습니까? 왜 저는 항상 들러리였습니까? 상민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서운함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이 집 아들인데 저도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때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던 미숙이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모두 그만둬요. 모든 가족들의 시선이 미숙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상훈이 놀란 표정으로 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숙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상민이 말이 맞다. 상민이가 우리의 진짜 아들이야. 미숙의 고백에 식당 안이 죽음과도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영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영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상훈이는 내가 데려온 아이야. 병원 뒤쪽에 버려진 갓난아기였어. 당신이 해외 출장 중일 때 내가 몰래. 뭐라고요? 상훈이 충격에 빠진 채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저는 어머니의 친아들 아닙니까? 상훈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상훈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는 나에게는 진짜 아들이었어.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사랑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야. 순간 영호가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렸습니다. 아파. 영호가 의자에 주저앉으며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걸어 키운 후계자가 남의 아이였다는 말이오? 상민은 복잡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을 밝혀냈지만 기쁘기보다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지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고 있었고 상우는 넋을 잃은 채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50여 년간 지켜온 가문의 평온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났고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충격적인 진실이 폭로된 후 최영우 가문의 저택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각자 방으로 돌아간 가족들은 아무도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특히 영호는 서재에서 밤새 술잔을 기울이며 지난 5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영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회사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와 흐트러진 정장 차림이 임직원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영호는 아무 말 없이 회장실로 들어가 문을 꽁꽁 잠궜습니다. 상민이를 당장 불러. 영호가 비서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회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곧 상민이 조심스럽게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라. 영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했습니다. 상민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영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상민이 제출한 친자 확인서와 추가로 준비된 각종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앉아라. 영호가 손짓으로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상민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자 영호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서류들을 직접 확인해 봤다. 김앤 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도 전화해서 재확인했어. 영호의 손이 서류를 잡고 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일치. 영호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내 평생을 걸고 키운 상훈이는 남의 아이였고 정작 내 친아들은 따로 있었다는 말이지. 아버지. 상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영호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직 말하지 마라. 내가 먼저 할 말이 있어. 영호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깊은 절망과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상민아, 솔직히 말해봐라. 언제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 영호가 등을 돌린 채 물었습니다. 상민은 한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확히 확신한 것은 일주일 전입니다. 하지만 의심은 오래전부터 했어요. 의심? 영호가 돌아서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대하는 태도와 형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물론 형이 장남이라서 그런 줄 알았지만 어머니의 눈빛에는 뭔가 죄책감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상민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열병을 앓았을 때 어머니께서 밤새 간병하시면서 중얼거리셨던 말이 기억나요. 내가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거든요.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영호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아본 거냐? 네. 하지만 처음에는 제 자신의 확인만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고 나니 형의 것도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이라고 부르는구나. 아직도. 영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혈연으로는 형이 아니지만 50년 가까이 형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죠. 상민의 말에 영호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상훈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야기에 참여하고 싶어요. 상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상훈아. 영호가 복잡한 표정으로 상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넌 아직도 아버지라고 불러주는구나. 물론이에요.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지난 50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훈이 아버지와 상민 사이에 서며 말했습니다. 전 아버지가 키운 아들이에요. 회사 경영도 인생의 철학도 모든 것을 아버지로부터 배웠어요. 왜 이제 와서 피 한 방울에 모든 걸 바꾸려 하세요? 영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상훈아,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 가문은, 이 회사는 혈통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훈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형? 상민이 조용히 상훈을 불렀습니다. 저는 형을 밀어내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저에게도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저도 이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상훈이 상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경쟁자가 되는 건가? 아니에요. 우리는 형제예요.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도 같은 지붕 아래서 자란 형제 말이에요. 영호가 책상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빠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평생 믿어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하세요. 상훈이 다가가 영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상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라. 아빠는 지금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
상민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당장 모든 것을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가 이 가문의 진짜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세요. 인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겠냐? 있어요. 상민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저도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싶어요. 이사회에서 발언권을 갖고 싶어요. 그리고 상민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후계자 후보로 고려되고 싶어요. 뭐라고? 영우와 상훈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후계자는 이미 상훈이로 결정된 거 아니냐? 영우가 격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어요. 저는 친아들이고 형은. 상민의 말에 상훈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적이 되는 건가? 상훈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적이 아니에요. 다만 공정한 경쟁을 하자는 거예요. 누가 더 이 회사와 가문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 증명해 보자는 거예요. 영우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둘 다 나가라. 아빠는 지금 아무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의 외침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시작된 가문의 분열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상훈과 상민은 각자 다른 문으로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진짜 형제와 마음으로 이어진 가짜 형제,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아버지. 최영우 가문의 평온한 일상은 완전히 끝났고 이제 진짜 갈등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회장실에서 벌어진 격돌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최영우 그룹 본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수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며칠째 회사에 나오지 않고 상훈 전무와 상민 이사가 서로 말도 안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한 경제 전문 기자가 익명의 제보를 받고 취재를 시작한 것입니다. 최영우 그룹 후계자 친자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오자마자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상훈이 휴대폰 화면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사에는 친자 확인 검사 결과의 일부와 함께 50년간 숨겨진 재벌가의 충격적 비밀이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달려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기사 말미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후계자로 지명된 최상훈 전무는 실제로는 입양아이며 진짜 친아들인 최상민 이사와 경영권을 놓고 치열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고 전해졌다. 상훈이 급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 주가는 이미 급락하기 시작했고 기자들의 전화가 빗발치듯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최영우 그룹 대변인실입니다만 회장님께서는 현재 직원들이 당황해하며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편 집에서 이 소식을 접한 영호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는 리모컨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속보로 최영우 그룹의 주가 폭락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달랬지만 영호의 분노는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 올린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어. 영호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상민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도 심각했습니다. 아버지, 언론에 이야기가 나갔어요. 누가 제보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한 거 아니냐? 영호가 상민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언론을 이용해서 나를 압박하려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짓 하지 않았어요. 상민이 급히 해명했습니다. 저도 이 상황이 당황스러워요. 가족 내에서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영호는 상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상훈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회사에 기자들이 몰려와서 난리예요. 상훈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거래처들은 계약을 재검토한다고 하고 이 모든 게 내 짓이지? 영호가 상민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언론을 통해 압력을 넣는 거 아니냐? 상민이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짓말하지 마라. 영호가 소리치자 순간 가슴을 움켜쥐며 아 하고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상훈과 상민이 동시에 영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여보. 미숙이 울음을 터뜨리며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영호는 의식을 잃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빨리 구급차 불러. 상훈이 외치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급실로 급히 이송된 영호는 심장 발작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상훈은 벽에 기대어 서 있었고 상민은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계속 흐느끼고 있었고 수지는 부모님 걱정에 잠도 자지 못한 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수진이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사는 계속 무너져 내리고 아버지는 쓰러지시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때 간병실에서 영호가 깨어났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침대 주위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상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호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가문을 지키려다 가족을 잃는구나. 아버지. 상민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내 잘못이야. 영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어머니가 상훈이를 데려왔을 때 진실을 외면했어. 그리고 상민이 너에게는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지. 미숙이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문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었는데 나는 그걸 놓쳤어. 영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버지.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밖에서는 기자들이 몰려들어 있었고 회사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최영우 그룹 경영진 내분으로 주가 연일 하락 재벌 2세 친자 논란, 기업 신뢰도에 악영향 연일 터져나오는 기사들이 가문의 위기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상훈은 회사를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사들은 후계 구조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있었고 거래처들은 계약 연장을 꺼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상훈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인정을 받기는커녕 가문을 파탄으로 이끈 장본인으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상민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잘못된 건가? 결국 영호의 병문안을 온 이사회 임원들이 긴급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회장님,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명확한 방침을 정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영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결정할 수 있겠어? 영호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문의 수호자였던 영호조차 이제는 무기력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영호가 쓰러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실에는 꽃다발과 문병 선물들이 가득했지만 정작 영호의 마음은 더욱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회사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었고 언론은 연일 최영호 가문의 스캔들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가가 또 떨어졌어요. 상훈이 무거운 표정으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거래처 세 곳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고 임원진들은 비상 이사회를 요구하고 있어요. 영호는 천장만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상훈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회사가 무너져요. 하지만 영호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평생 쌓아 올린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상민이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상훈과 상민은 서로 시선을 마주쳤지만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상민이 조용히 영호를 불렀습니다. 제가 모든 걸 정리하겠어요. 언론에 해명 발표를 하고 저는 회사를 떠나겠어요. 상민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호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상민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떠난다고? 네. 제가 있으면 계속 문제만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낫겠어요. 상민의 말에 상훈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기는 거냐? 상훈이 쓸쓸하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이기는 건 원하지 않았어. 상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바로 그때 미숙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그리고 아이들아. 미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걸 말할 때가 된 것 같아. 어머니. 상훈과 상민이 동시에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숙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는 50년 전의 진실이 들어있어. 미숙이 봉투를 열자 낡은 사진 몇 장과 병원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상훈아, 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를 처음 데려왔을 때의 사진이야. 너무 작고 연약해서 밤새 살아있을지 걱정했어. 첫 번째 사진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미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기는 너무 작아서 미숙의 품에 폭 안겼고 미숙의 얼굴에는 걱정과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나야? 상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병원에서 버려진 채로 발견됐는데 너무 추운 겨울밤이었어. 만약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미숙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래서 몰래 집에 데려온 거야. 당시 아버지는 해외 출장 중이었고 다음 사진은 3년 후 상민을 출산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상민아, 이건 내가 태어났을 때야. 기적 같았어. 상훈이를 키우면서 포기했던 임신이 갑자기. 미숙이 상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는 관심이 적으셨어요? 상민이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그때는 상훈이가 버려진 아이라는 죄책감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러다 보니 정작 친아들인 너는. 영호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친아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입양아에게만 모든 걸 쏟았단 말이야? 아니에요, 여보.
미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두 아들 모두를 사랑했어요. 다만 우리가 진실을 숨긴 채로 살아왔을 뿐이에요. 상훈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살아있는 건 어머니 덕분이네요. 어머니가 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런 생각하지 마라. 영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이 된 건 운명이었어.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너는 내 아들이야. 상민이 복잡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뭐죠? 친아들이지만 사랑받지 못한 아들? 아니다. 영우가 상민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너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지 못한 게 아빠 잘못이야.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상민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이 집에서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형만 후계자로 키워지고 저는 항상 들러리였죠. 상민아. 상훈이 처음으로 동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내 자리를 빼앗은 거였구나. 형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잘못이죠. 바로 그때 수진이 급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밖에 기자들이 몰려와서 병원이 난리예요. 복도에서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있었고 간호사들이 기자들을 막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후계자는 누구로 정하실 겁니까? 친자가 아닌 아들에게 회사를 맡기실 건가요? 기자들의 질문이 복도까지 들려왔습니다. 영호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아빠, 결정하셔야 해요. 수진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미룰 수는 없어요. 회사도 가족도 다 무너져요. 영호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영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운명을 결정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병실 밖 복도의 소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영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너머로 몰려든 기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진아, 병원 로비에 임시 기자회견장을 마련하라고 해라. 아버지, 지금 몸이 안 좋으신데. 상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어.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됐다. 미숙이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1시간 후 병원 로비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영호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상훈과 상민은 아버지 양옆에 서 있었지만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호입니다. 영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우리 가문의 진실을 모두 밝히고 앞으로의 방향을 발표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보도된 내용은 사실입니다. 영호의 첫마디에 현장이 술렁였습니다. 상훈이는 혈연상으로는 제 아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상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지난 50년 동안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한 아들이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랑이 가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영호가 상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 친아들이지만 아버지로서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제 잘못입니다. 상민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영호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최영우 그룹의 새로운 경영 체제를 발표합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상훈과 상민, 두 아들을 공동 후계자로 임명합니다.
영호의 발표에 현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상훈과 상민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상훈이 당황스럽게 말했지만 영호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상훈이는 지난 50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능력으로 회사를 이끌어갈 것이고 상민이는 새로운 시각과 젊은 감각으로 변화를 주도할 것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공동 경영은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영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우리 가문이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훈이는 경영 총괄을, 상민이는 신사업 개발과 해외 사업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영호가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때 우리 회사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상민이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기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했습니다. 저는 형을 밀어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저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한 것뿐입니다. 앞으로는 형과 함께 회사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형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형제로서 말입니다. 상민의 말에 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훈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제가 입양아라는 사실에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요. 상민이는 제 동생입니다.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앞으로 함께 최영우 그룹을 더 큰 회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상훈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우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뒤를 돌아 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소. 50년 동안 혼자서 그 무거운 비밀을 짊어지고 살았을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상훈이를 데려온 것은 정말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었소. 그리고 상민이를 낳아준 것도 또 다른 축복이었고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가족들은 조용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상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공동 후계자라니. 괜찮다. 영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너는 경험이 많고 상민이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상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잘 지낼 거야. 상훈이 상민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잘 놀았잖아. 기억나? 뒷마당에서 축구하고 몰래 과자 훔쳐 먹고. 상민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형이 항상 걸려서 혼났죠. 미숙이 두 아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 수진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셨죠? 아니야. 이 순간을 위해 기다려온 것 같아. 영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문은 혈통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사랑으로, 신뢰로 이어지는 거였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영우 그룹의 주가는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명확해진 후계 구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가문의 위기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최영우 그룹 본사 회의실에서는 원래 경영회의가 한창이었습니다. 상훈과 상민이 나란히 앉아 각각의 사업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호흡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상훈이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특히 상민 이사가 담당하고 있는 신사업 부문의 성과가 두드러졌습니다. 상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민이 이어서 보고했습니다. 베트남 법인 설립이 완료됐고 내년에는 태국 진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사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상훈과 상민은 함께 카페테리아로 향했습니다. 형, 오늘 회의 어땠어요? 상민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좋았어. 내가 준비한 신사업 계획이 특히 인상적이었어. 상훈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었는데 상민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형과 함께 일하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혼자 모든 걸 짊어져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니까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 그때 수진이 카페테리아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요즘 회사 홍보팀에서 일하며 가족 경영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빠들, 여기 있었네요. 수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수진아, 다큐멘터리 촬영은 잘 되고 있어? 상훈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최근 가족, 그 이상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주면 편집이 끝나요. 방송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저녁 무렵 최영우 가문의 저택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우는 많이 회복되어 지팡이를 짚고 다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미숙은 예전보다 밝은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사회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상훈이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주주들이 우리의 공동 경영 체제를 높이 평가한다고 하더라고요. 영우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둘이 힘을 합치니까 훨씬 좋아진 것 같아. 영우가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미숙이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그때 정말 힘드셨죠? 상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상훈이를 데려온 것도 상민이를 낳은 것도 엄마 말이 맞아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깨달은 건데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모든 가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훈이 잠시 젓가락을 놓고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입양하라는 걸 알았을 때 정말 절망했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온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족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제가 누구인지는 어디에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누가 저를 키웠느냐로 결정되는 거라는 거리요. 상훈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민도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친아들이라는 것에만 매달려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칠 뻔했어요. 가족이라는 건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영호가 두 아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해주니 아빠는 정말 기뻐. 가문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영우와 미숙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상훈과 상민은 바닥에 앉아 어릴 때처럼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카메라로 이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도 다큐멘터리에 들어가겠네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의 일상적인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요. 미숙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런 작품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잖아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자랑스러워요.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주는 이야기니까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영호가 창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봄이 온 것 같구나. 그의 말에 모든 가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훈이 장기판에서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내년에 가족 여행 가요. 오랜만에 다 같이요. 좋은 생각이야. 영우가 대답했습니다. 어디로 갈까? 제주도 어때요? 상민이 제안했습니다. 거기 바다 보면서 다 같이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미숙이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만 시간을 보내는 거야. 수진이 카메라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도 촬영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영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각자 방으로 돌아간 가족들은 모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50여 년간 숨겨왔던 비밀과 갈등은 이제 과거가 되었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그들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문을 둘러싼 긴 세월의 비밀과 갈등은 결국 서로의 상처를 껴안음으로써 치유되었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진짜 가족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과 복 그리고 좋은 소식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